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웃나라 얘기들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일본으로 좀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저성장의 대명사였었죠. 일본 경제가 지난 2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2배나 뛰어넘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는데 일단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짚어봐야 할 텐데 최근에 들어 저희가 일본이 좀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네. 배경 좀 짚어보죠. 일본이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5% 성장을 했습니다. 예. 자, 이 경제 성장률은요, 전분기 대비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요걸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예. 우리는 흔히 보통 경제 성장률을 연간 베이스로 인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라는 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율로 환산하면 6%입니다. 6%.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이 같은 속도로 성장한다면 앞으로 1년 후에는 성장률 6%를 달성할 수 있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6%. 엄청 클 거잖아요. 예, 6%. 현재 지금 미국의 성장률을 CG 그래픽으로 보더라도요. 예. 예, 크게 점프를 한 상태에서 살짝 떨어지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지금 한국을 추월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일본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반대로 일본만은 마이너스 금리에다가 또 통화를 더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때 풀린 통화량 때문에 전 세계가 물가 폭등이 왔고 그로 인해서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대부분 나라가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후유증을 많이 겪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 또 통화량을 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일본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수출 경쟁력, 수출하기 너무나 좋은 시대를 맞은 겁니다. 일본의 통화량이 풀어서 금리 내려주는 것도 기업에 플러스가 되는데 다른 나라는 반대로 금리를 올려서 그 나라 기업들의 활동을 막으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플러스, 해외에서도 플러스, 그냥 제곱으로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랬군요. 거기다가 지금 엔화가 그 통화를 푼 결과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그 보복 소비 또는 보복 관광, 그동안 하지 못한 관광을 너도 나도 지금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 관광객이 건국 이후로 가장 많은 수준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본을 찾아서 일본에서 돈을 쓰는 관광객이 많고요. 또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그 대체제로 일본이 그 특수를 누리고 있는 어떤 어부지리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동맹이 미국과 일본이 강화가 되면서 미국 자본 일본으로 들어오고 대만의 TSC 같은 데도 지금 일본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한꺼번에 맞아떨어지면서 일본이 드디어 25년 이상 계속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일본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점을 찍고 이제 다시 분위기를 전환해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보니까 개인 소비는 전분기보다 0.5% 감소를 했고 일본 경제 내수에서는 이제 뭐 워낙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기도 하니까 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또 약점이 한편으로는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렇게 오르게 됐을 경우에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지만은 일반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인플레로 의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내수 소비는 오히려 지금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GDP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주로 수출 쪽, 외생 변수 쪽이고요. 내수는 줄어들었어.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니까 내 소득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소비를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소비를 억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일본의 물가도 서서히 올라가면서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디플레이션 시대 때는 일본에서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재테크였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떨어지는 거니까 돈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것이 부자 되는 지름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 니혼 게이자의 일본 경제신문의 최근 특집 기사로 일본 사람들이 드디어 인플레에 관한 책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인플레가 된다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가 아닌 뭔가 투자를 할 수도 있다. 투자를 해야만 결국은 이 물가 상승을 해칭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일본 경제가 안 됐던 것이 사람들이 전부 돈을 안 썼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개인 소비가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물가가 지속적으로 2% 내지 3% 오른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으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는 뭐 소비보다는 투자 쪽을 많이 할 것이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일본 경제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일본이 엔화 약세 또는 금리 인하, 마이너스 금리 이런 거를 가지면서도 폭발적으로 물가가 늘어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적정 물가 한 2% 정도를 잘 이어 나가기만 한다면 일본 경제는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물가가 한꺼번에 너무 빨리 오르면 일본 역시 소비가 급격히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 은행들의 또 일본 중앙은행이나 일본 재무성의 가장 큰 고민도 적절하게 물가를 올리면서 예. 통화를 푸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중국으로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7월에 소비 수출 같은 주요 경제 지표를 좀 보면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 당국이 이제 6월까지 공개했었던 청년 실업률 지표 이거를 이제 7월에는 가렸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해안가에서 타조 잡이를 해본 적이 계세요? 타조. 뭐 안 해봤죠. 예, 타조 사냥을 하면 막 달려가면 예, 타조가 머리를 모래에 팍 박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조가 볼 때는 자기가 눈을 모래 속에 박으면 안 보이는 줄 아는 거군요. 자기를 쫓아오는 어떤 공격자가 안 보이니까 안심이다. 그래서 오히려 타조 잡기가 더 쉬워져요. 왜 갑자기 타조 얘기를 말씀을 올리냐면요. 예. 바로 지금 중국이 청년 실업률을 이번 달부터 발표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 이제 안 볼 거야. 실업률 공개 안 해. 거꾸로 얘기하면 타조가 이 모래에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그만큼 중국의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거꾸로 방증인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인 거네요. 거의. 현재 통계상으로는 약 20%인데 청년 실업률이 실제로 중국 전문가들은 48%, 49% 정도의 48%요? 청년 실업률이 지금 목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IT 기업을 많이 죽여놨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IT 기업으로 집중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와중에서 실업률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럼 6월에 이 21.3도 좀 조정해서 낮게 내놨을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국 전문가들은 그 통계 자체가 반밖에 안 나온 것이다. 중국 통계 신뢰성이 매우 떨어져 있는 나라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청년 실업률 이제 더 이상 내지 않을 정도로 타조의 공포가 중국을 엄습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이 투자, 그다음에 산업 생산, 예. 소비 지표를 발표했는데 이게 전부 시장 예상치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산업 생산도요. 자, 지금 6%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보복 소비 리오프닝 하니까 지금 올라가야 될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미국, 중국도 전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제의 축인 소비, 생산, 투자 이 3대 종목이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 훨씬 못하다. 거기다가 물가는 소비자 물가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수출은 13% 감소했고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하나 통계 지표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없고 모두가 지금 하방 경직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중국발 위기가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이게 있습니다. 뭐 리오프닝 기대했었는데 리오프닝 고사하고 지금 그 집안 자체가 네. 지금 굉장히 뭐 힘든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뭐 지난 헝다 사태 때보다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이번에는 비구이 위안 그러니까 이제 대형 중국 내에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중국말로 삐구이 위안이라는 회사인데요. 중국에서 사실상 최고로 이 주택 판매 규모가 큰 최대의 부동산 회사입니다. 제일 큰 겁니까? 그렇습니다. 헝따라는 회사가 2021년에 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보다도 이 거래 규모가 4배나 더 큰 회사예요. 엄청나군요. 예, 대마 불사라고 하지만 대마가 한 번 죽으면 옆에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헝따 사건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거기다가 2021년 헝따 사태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이 저것을 수습할 수 있는 수습해줬잖아요. 수습할 수 있는 그렇죠. 카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죽어서 부동산 경기를 부활하는 또는 금리를 내려도 그것이 부동산을 살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이 지금 삐구이 위안 사태를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삐구이 위안 사태라는 게 본질은 예. 많은 지금 부동산을 개발해서 팔려고 하는데 비싸게 샀습니다. 또 비싸게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안 팔리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미분양인 거군요. 예, 안 팔리고 그럴 미분양이 되니까 그 돈을 은행 빚을 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지었는데 그 은행 빚이나 채권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회사채 만기가 돌아왔는데 우리 돈 없다. 그리고 돈을 제대로 못 줬습니다. 자, 중국은 이렇게 돈을 못 줬을 경우에 네. 30일의 여유 기간을 더 줍니다. 30일만 더 줘서 그때도 안 되면 안 되면 완전 디폴트가 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극복을 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30일 이후에도 이것을 못하게 되면 이 디폴트는 B구이 위안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B구이 위안에 돈 빌려줬다가 예. 제때 못 받게 되는 투자 신탁 회사, 리츠 회사 이런 회사가 연쇄 부도를 나게 되고 그 회사도 디폴트를 내면 그야말로 디폴트의 도미노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또 이런 위기 같은 또 불안감이 조성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잘 지적해 주셨는데 뉴욕 증시에서는 2008년 9월 14일에 세계 경제를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흔들었던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 사태가 중국에서 터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판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예. 사실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요. 그때도 부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부동산의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집중적으로 샀다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손실이 왔는데 구체적인 형태에서는 좀 다르지만 결국은 경기의 과열 확대와 부동산 가격의 갑작스런 하락이 몰고 갔다는 점에서는 뭐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중국은 지금 지방 정부의 부채가 상당히 심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삐구이한 사태가 맞물리면 더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의 주시해야겠네요. 자, 끝으로 하나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도 보험사 얘기했었는데 기상 이변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지금 하와이도 그렇고요, 뭐 알 수 없는 산불도 그렇고 폭우도 그렇고 여러 자연재해 때문에 보험사들이 예상 못한 이런 어떤 그 보상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 아주 메이저 보험회사 중에 스테이트라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우리는 주택 재난보험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세계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집이 파손이 되거나 집이 불이 났다 했을 때 보험 드는 것은 미국에서는 매우 일반화된 네, 어떤 네. 관행이거든요. 예.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험을 안 들어준다? 이것은 어떤 큰 환경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산불 화재가 많이 나서 보험회사가 그동안 물어준 돈이 굉장히 커요. 너무 많군요. 그리고 지금 기상이 이변 때문에 보험사가 계산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예측하지 못하는 하와이 사태 이런 게 터지면서 보험회사가 지금 거덜이 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재난보험을 많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예.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보험 자연 재난에 대비한 보험 관리 이게 어떤 세계 경제의 또 하나의 깜빡등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